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요즘 가장 전 세계적으로 핫 이슈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사실 요즘이 아니죠. 1월 달마다 이슈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CES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사실 라스베가스에서 1월 달에 이렇게 CES라는 전 세계 3대 가전 박람회라고 불리울 수 있는 이런 큰 박람회가 열리는데요. 본격적으로 CES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에피소드처럼 말씀드리면, 사실 이런 큰 박람회가 뭐 돈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커다란 박람회를 개최해서 그걸로만 먹고 사는 지자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에 하노버 메세라는 게 있습니다. 메세 그러면 독일어로 축제, 한마당, 큰 잔치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노버에서 일어나는 하노버 메세가 바로 대표적인 그런 겁니다. 하노버는 사실 그렇게 큰 규모감 있는 도시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도시에서 개최되는 하노버 메세라는 이 박람회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제조업이 주로 참여하는 가장 큰, 가장 중요한 박람회입니다. 그런데 제조업이라는 것은 중후장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크레인이라든가 이런 큰 중장비들까지 포함이 되죠. 그러다 보니 이 하노버 메세의 규모가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들의 또 규모가 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노버 메세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4월 달에 개최가 되는데요. 3, 4월 달에 이때 개최될 즈음에 하노버 메세 인근의 호텔 투숙비가 거의 5배 가까이 이상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근처의 모든 기본적인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가격이 배 이상 뜁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노버에서 호텔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투숙객들에게 요구하는 숙박비가 5배 이상 뛴다라고 하면 결국 뭐예요? 5달치 장사를 그 한 달에 다 해버리는 거죠. 자, 그러니 1년 농사 절반을 하노버 메세 그 기간 동안 걷어들인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박람회라는 것은 한 지자체가 그거 하나만 잘 관리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라스베가스에서 1월 달에 이 박람회가 일어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일단 라스베가스는 워낙 세계적인 휴양지이다 보니 연중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사람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라스베가스에선 어마어마한 호텔, 레스토랑, 볼거리, 먹거리, 입을거리 잔뜩 있죠. 자, 그런데 이 라스베가스에서도 가장 비수기에 해당되는 시즌이 있는데 사실 그게 1월 중순부터입니다. 왜냐하면요, 연말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에서 휴가 내고 연말을 라스베가스에서 보내야겠다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연초에는 해피 뉴 이어라는 어떤 큰 이벤트를 연인과 가족과 아니면 나 혼자 어디서 좀 즐길까 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1월 첫째 주까지는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이렇게 그 크리스마스 시즌 지나고 신년 시즌 지나고 나면 가장 한적할 때가 바로 1월 둘째 주부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즈음에 어떻게 하면 이 라스베가스에 있는 수많은 호텔이 텅텅 비는 것을 다시 꽉 채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아마 굉장한 기획력이 있는 사람들이 1월 달에 뭔가 우리가 이런 커다란 박람회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서 이 기간을 또 활용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라스베가스에서 매년 초에 이렇게 CES가 열리게 되는데요. 자, 이런 CES, 이런 계획 속에서 라스베가스가 매년 초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화두, 이렇게 육성된 게 사실이지만 지금은 이 CES 위상이 훨씬 더 올라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3대 가전 박람회라고 부르는 게 한 3가지가 있는데요. 독일의 IFA, 그리고 스페인의 MWC, 이거와 함께 세계 3대 IT 전시회다, 이렇게 불려집니다. 많은 분들이 CES 그러면 단순히 최첨단 기기들을 볼 수 있는 실물을 좀 구경하러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CES는 실물을 구경하는 것보다는요, CES 그 행사 기간 동안 여기저기서 수많은 컨퍼런스, 세미나들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 컨퍼런스, 세미나에서는요, 그 실물 부분 하나하나의 디바이스들, 아니면 소프트웨어 하나하나의 어떤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어떤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5년 뒤, 10년 뒤, 길게 보면 30년 뒤에 지구상에서 전개될 여러 흐름들과 맥락들을 미리 엿볼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 줍니다. 따라서 CES의 진짜 백미는 그 희귀한 또는 그 최첨단 기기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세미나
세미나와 박람회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리고 소수의 몇 사람들끼리만 참여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일방적으로 누구 연사의 발언만 듣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명함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원래 CES 같은 곳에서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엄청난 탐색 비용이 걸리거나 실질적인 물리적 비용도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개인적으로 컨택하고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러 가려면 독일, 일본, 한국, 이스라엘 뭐 여기저기를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CES에서 이렇게 다 모여 있을 때 한 번에 괄목상대할 만큼 업데이트를 하기 좋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CES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특히 CES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이고 있는 국가를 꼽자면 단연코 한국입니다. 우리 한국은 원래 IT 강국이기도 하지만요, 뭔가 이렇게 하나의 브랜드가 고착화돼서 그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후광 효과로 좀 활용하려는 기질들이 또 굉장히 발빠르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실을 한국 기업들 중에서 몇 사람들 같은 경우 꼭 실리콘밸리에 사무실을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얘기는 실리콘밸리에 사무실이? 그럼 그냥 사무실 주소가 실리콘밸리인 것 뿐인데 마치 그걸로 그 회사의 혁신성이라든가 글로벌적인 어떤 감각이라든가 마치 그런 게 있어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좀 후광 효과로 활용하려는 그런 계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실제 회사의 많은 직원들은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가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는데 굳이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를 저기 테헤란로에 강남구 쪽에 하나 사무실을 얻어놓고 거기를 회사 주 사무실로 하는 이유는 명함을 주거니 받거니 했었을 때 그 과정에서의 교섭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회사에 대한 신뢰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없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중소기업들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주관적인 선입견까지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주관적인 선입견이나 후광 효과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스베가스의 CES가 열렸을 때는 바로 이런 후광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게 또 하나 더 있는데요, 미국의 소비자 가전 협회라는 곳에서 올해의 혁신 기업, 올해의 혁신 가전 또는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개를 지정해서 상을 줍니다. 그런데 2023년 CES에서 올해 이런 혁신상을 받았던 한 23개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 23개의 회사의 여러 기술, 제품, 서비스들 중에서 무려 10개 가까이가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즉 이것은 무슨 얘기다? CES에서 이왕이면 그런 상을 우리가 받아야지 라고 하면 그게 한국의 여기저기 언론에 보도도 될 뿐만 아니라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선 CES에서 이런 거 받았습니다 하면 정말요? 와, 대박, 이런 반응이 좀 더 높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CES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출품을 해서 성과를 내고자 하는 노력들 자체도 많았고, 그것이 실제 그러다 보니까 최종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T 강국에서 이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 이건 무조건 터부시할 건 아니지만 왜 유달리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수상 이력이 많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더 적극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우리나라에서 CES를 바라보는 관점들은 바로 이렇게 조금 남다른 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당신 지금 얘기하는 그 CES 가보기나 했어? 딱 라고 하신다면 올해는 못 가봤습니다. 올해는 못 가봤는데요, 한 지금까지 3번 정도 가봤습니다. 모 기업에서 CES에 직접 가서 이것저것 인베스티게이트 하지 말고 프로브라고 부르는데요, 인베스티게이트는 조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프로브는 탐색, 탐사 정도 됩니다. 아주 깊이 보고 와달라 라고 하는 동남아시아의 어떤 회사의 스폰을 받아서 그 돈을 바탕으로 CES에 방문해서 그 기업이 주로 꼭 보고 와라라는 그 인더스트리 분야만 아주 그냥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요. 기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봐야 될 기업이라고 숙제는 주는 게 너무 많아서 그거 전부 다 보고 또 관계자들하고 명함 돌리고, 또 왜냐하면 다 모르는 건 메일 한번 또 보내야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소통하느냐라고 아마 죽을 고생을 해서 온 적이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번은 우리나라 공공기관들하고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번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제 돈 주고는 안 가고 남의 돈 주고 간 이유는 그 참관비가 너무 비싸요.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기억으로,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제 돈 내고 간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바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2,500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근 300만 원이 넘잖아요. 야, 박람회 한번 보는데 300만 원이 넘는다. 이게 굉장한 돈입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보고 오는 거냐? 물론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참관해서 들어가면 여기저기 부스에 들어갈 때마다, 그리고 CS 행사를 주관하는 곳에서도 뭔가 이렇게 기념품을 좀 줍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바구니, 한 캐리어 담아올 수 있다라는 게 뭐 좀 장점이긴 한데요. 그래서 금액으로 하나하나 따지면 뭐 제가 필요한 물건이든 필요한 물건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CS 참관비 한 2,500불이 결국 그만큼의 뭘 받긴 받습니다. 실제 보고 즐기고 소통하고 오는 것 플러스 알파로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2,500불 정도라는 적지 않은 돈을 내야 된다. 이게 하나 있고요. 제일 보기 편한 것은 언론인들입니다. 사실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기 전에 언론인들에겐 하루 전에 언론인들만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각 회사 부스들마다 왜냐하면 이제 일반인들까지 참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정말 북새통 아닌 북새통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인들만 먼저 보러 갔을 때 프레스 카드 딱 같이 들고 딱 들어갈 기회가 있으면 그거는 정말 아주 쾌적한 환경 속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자녀분들 중에서 엔지니어를 꿈꾼다든가, 아니면 내가 졸업한 이후 창업을 한번 꿈꾼다든가, 아니면 내가 다음 커리어 패스를 좀 ICT 분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스폰을 받아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굳이 내 돈으로 한번 가겠다라고 해도 저는 충분한 값어치는 한다라고 제가 보장합니다. 저는 CS 홍보대사는 아닌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CES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셨을 텐데, 이런 가전 박람회가 바로 이런 맥락과 이렇게 운영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CES는 언제부턴가 그 행사장 내부에서만 이런저런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장 바깥과 행사장 복도, 이 길목에서 아주 새로운 형태로 자신의 기업들을 노출시키거나 아니면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를 노출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모빌리티입니다. 바로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최첨단 미래지향적인 컨셉카들이 바로 CS 박람회 그 행사 기간 동안 라스베가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전시장 바깥에서 여기저기를 왕래하면서 그 자동차를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는 로봇이 또 이슈가 되기 시작하면서 행사장 곳곳에, 행사장 밖에서도 로봇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꼭 행사장만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은 라스베가스가 잠깐 부분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도시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CS 매년 갈 때마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테마가 달라지나요? 예, 정말 달라집니다. 저 같은 개인에게 2,500불을 받는다면 이 CES에 참가하는 기업들은 사실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 참여를 하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 CES에 참여하는 기업들, 그리고 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스태프들과 같이 가는 CEO들, CTO들, 이분들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여길 가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다음 인더스트리가 어디에서 판이 벌려지고 어디에서 우리가 장사를 하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회가 CES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CES의 올해는 슬로건, 방향 또는 CES의 컨셉을 이걸로 잡았습니다 라는 힌트를 제일 잘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기조연설입니다. 2000년대 초반은 이 CES에 기조연설에 참여했던 회사들이 MS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이 얘기는 2000년대 초반 본격화됐던 IT 붐을 대변할 수 있었던, 그리고 IT 붐이 이제 본격화됐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바로 이런 CES의 기조연설에서 충분히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2000년대 초반에 인텔, MS 이런 회사들이 조만간 전개될 디지털 세상, IT 세상, 이런 것들을 그때 CES 기조연설에서 많은 것들을 얘기했었는데, 그런 내용들의 상당 부분이 이미 현실화돼서 우리가 생활 곳곳에서 적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엔 어디가 주목됐느냐? 2008년도 언저리 때는 바로 GM을 비롯한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과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미래지향적인 자동차 컨셉으로 전기차,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공유 자동차, 그 다음에 차량 안에 다양한 전장 기술을 활용해서 차 안에서 소통할 수
수 있는 또는 디지털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이런 기회의 장들을 CES에서 한껏 제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2008년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특히 자동차 업계가 큰 위기에 직면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영국의 그 대표적인 왕실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 랜드로버 같은 경우 인도 회사에 매각이 됐고요. 제규어도 인도 회사에 매각이 됐죠. 그 다음에 스웨덴의 볼보 역시도 중국에 매각이 됐었고, GM이 당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자동차 브랜드의 상당 부분을 폐쇄해서 없었습니다. 제 드림카 중에 하나가 험머였거든요. 그런데 험머도 그때 단종됐었죠. 저야 그 차 살 기회를 이제 완전히 놓쳤다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험머가 다시 전기차로 나오긴 했는데요. 자, 이처럼 자동차 업계가 가장 위기였을 때 자동차 업계가 다시 먹고 살 수 있는 큰 기회를 어디선가 찾아야 됐는데, 바로 그 기회 요인을 바로 모빌리티 산업에서 자동차 스스로가 제시하는 기회장을 2008년도에 제시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2008년도에는 아직까지 우리 테슬라라는 회사 주목도 안 됐었을 시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 2008년도는 전기차 비중이 그나마 지금까지 수준으로 높은 적도 없어요. 바로 그 2008년도부터 자동차 회사들이 ICT 기기처럼 바뀌어가는 그 태동기를 앞으로 우리가 기대해 보면 되는 거구나. 앞으로 그런 회사들에게 주로 투자하면 되는구나. 내가 만약에 테슬라 주식을 10년 전에 샀다면 와우 소리가 나겠죠. 바로 그런 기회 요인을 이런 기조연설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기조연설에 많이 참여를 했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동차 회사들이 CES에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오프닝 세레모니가 거의 자동차 회사들이다 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0년 이후부터는 중국산 IT 가전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CES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하이센스를 비롯해서 하이얼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회사들이 이제 가전 시장에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우리 중국이 가전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라는 것들에 대한 일종의 선전포고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당시 CES에 2010년 이후부터 등장했던 중국의 가전 회사 제품들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디자인에서 약간 미묘한 아쉬움은 있지만 성능이라든가 가성비는 월등하구나 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때 CES에 참여했던 많은 중국계 가전 회사들이 우리가 아직까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구나. 디자인 역량을 제고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제품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를 단기간에 극복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라는 인식을 중국 기업 스스로가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중국 기업들이 전 세계 가전 시장들의 여러 브랜드들을 또 사재끼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열거하는 회사들이 대표적인 중국계 가전 회사들입니다. 볼까요? 도시바, 샤프, 모토로라, GE 어플리케이션, 바로 이런 회사들이 이미 중국 회사가 돼버렸어요. 자신들이 하이센스, 하이얼 이런 것들의 브랜드들을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려가는 데는 몇십 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된 중국 회사들이 일본의 도시바 가전 부분을 인수합병 해버린다든가, 샤프의 가전 부분을 인수합병 해버린다든가, 그 다음에 GE라든가 모토로라든가 매물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공고한 브랜드 명칭을 자신들의 계열사로 편입하는 노력들을 대거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가전 디자인을 하는 많은 엔지니어들 또는 디자이너들을 대거 많이 영입해서 중국 가전 제품들의 디자인이 이제 예전 같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수준 높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도 2010년도 이후부터 바로 중국의 가전 회사들이 CES에 뛰어들면서부터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올해는 CES의 화두는 뭐나요? 올해는 예전과 유사한 형태로 계속 진화 발전되고 있어요. 일단 모빌리티 역시 강세이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역시 강세입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역시 이번 CES에도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신선한 게 없네요? 아닙니다. CES의 특성을 보면요, 뭔가 새로운 슬로건과 새로운 참여자들이 CES에 대두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그 화두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난 뒤에 그 인더스트리가 만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투자를 하실 때는 예쁜 슬로건이나 새로운 아주 섹시할 정도의 키워드를 보면 거기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성과를 내실지도 모르겠죠. 그 회사는 아직 재무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회사 자체가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연일 고공행진했던 경험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 어느 회사가 그러한 분야에서 진짜 재무적인 성과, 아니면 고객들에게 뭔가 밸류를 줄 수 있는 성과를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것은 이렇게 일순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오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CES에서 뭔가 화두가 생기고 나면 그 화두를 지원하기 위한 전후방 산업들이 붙어줘야 되고요. 그 화두를 좀 더 고도화하고 숙성하기 위한 그 회사들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모빌리티도 지금 그걸 계속하고 있고 디지털 헬스케어도 계속하고 있고 메타버스 분야도 그걸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조만간 이들 분야에서 뭔가 또 남다른 성과들을 내는 회사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고 판이 형성되는 초창기가 점점 도래하기 시작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CES에서 올해부터 아니면 요 근래부터 새로이 참여하는 업종들은 없나요? 저는 그런데 미리 투자해서 성과 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2020년부터는 이제 CES에 이 회사들이 왜 왔지? 하는 분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항공사들입니다. 델타 항공을 비롯해서 많은 항공사들이 이제 CES에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이제 항공업계가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있다라는 어떤 큰 전망의 대서막이 열렸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딱 손에 잡히는 서비스나 제품이나 아니면 항공기 디바이스 자체에 대한 변화는 아직은 목격되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항공기 회사들도 참여하기, 또는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CES 제가 조만간 또 이것저것 한두 개 더 해드릴 예정인데요. 이처럼 CES는 도대체 왜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고 CES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CES가 그럼 진짜 의미는 있는 것인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CES에 대한 주제 하나를 더 가지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